미안해하시.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 중인 30대 여자입니다. 타향살이를 하면서 자기 전에는 꼭 유튜브 사연 채널을 틀어두고 스르륵 잠에 드는 게 습관이 되어버린 애청자이기도 하고요. 요즘은 거의 하루에 2편씩은 듣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이 듣는 컨텐츠이다 보니 부모님이랑 공감대도 쉽게 형성이 되더라고요. 평소 듣기만 하던 곳에 사연을 보내게 되다니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과연 들어줄지, 그리고 내가 쓴 글이 사연에 채택될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결혼하신 분들이 더 많으시려나요? 다들 행복하신가요? 어릴 적부터 저는 결혼은 동화 같고 사랑만 가득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냥 행복할 것이라는 환상이 있었죠. 그런데 어른이 되고 제가 겪은 결혼은 상상해오던 것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게 생각만큼 행복하진 않더군요. 특히 남의 편인 남편은 정말이지 제 인생의 크디 큰 오점이었습니다. 사연을 쓰게 된 이유도 다 그 남편놈 때문이죠. 지금부터 제가 제 편이라고 믿었던 그 인간, 정말 철저한 남의 편이었던 제 전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1살 연상인 남편과 대전에서 학원 강사 일을 하며 만나게 되었어요. 같은 학원에서 일은 한 지는 2년여 정도 되었는데 얼굴이 부딪힐 일이 없었죠. 지역에서 꽤 큰 학원이기도 했고 저는 고3 학생들 담당, 남편은 중등교과 담당이었거든요. 그러다 편성이 새로 되면서 남편이 고3 학생 라인으로 오게 되었고 그제야 서로 안면을 트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학, 남편은 국어 과목이었고 같은 또래여서 친하게 지냈죠. 그 나이대의 학생들 짓궂기도 하잖아요. 학원에서 저와 남편은 학생들의 가십거리였습니다. 쌤, 국어쌤이랑 어제 같이 저녁 먹었죠? 오, 사내연애, 오. 아이들에게는 저희 두 사람의 스캔들이 아주 큰 이슈이자 입시 생활의 즐거움이었던 것 같아요. 참 이게 분위기에 사람이 넘어가는 건지 여론몰이에 넘어간 건지 남편과 저는 학생들의 말처럼 점점 이성으로서의 감정이 생겼고 실제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그렇게 떠밀려 하게 된 연애는 자그마치 3년의 장기 연애로 이어졌고 자연스레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같은 직장을 다니거나 같이 가게를 하면 많이들 싸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 두 사람 다 학원 일을 하다 보니 일반 직장인분들과는 패턴이 좀 달랐죠. 남들이 출근하는 시간에는 쉬고 있고 남들이 퇴근하는 시간부터 일을 하는 그런 패턴이었죠. 남편을 만나기 전에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패턴이 맞지 않아 많이 다투기도 했었거든요. 어쨌든 저희는 너무 잘 지냈습니다. 퇴근 후에는 서로 학생들 반응이나 강의 평가에 대해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함께 출퇴근도 하고 말이죠. 소연아, 이거 먹고 수업 가. 짠, 소연이 네가 먹고 싶어 했던 거 사왔지. 소연아, 우리 내일은 소연이 가고 싶어 했던 카페 갈까? 남편은 참 다정다감했고 세심하게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꼭 아빠처럼 말이에요. 당신한테서 아빠 냄새나. 에? 아빠 냄새? 뭐지? 아저씨 같다는 거야? 너무하네. 그게 아니라 정말로 당신 이렇게 안고 있으면 너무 포근해서 좋다고. 저는 친정아버지를 일찍 여의었던 터라 남편의 그런 챙김이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저를 안아주는 남편의 품은 정말 포근했거든요. 친정엄마도 제가 안정감 있게 살아가는 걸 보시면서 참 마음이 놓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마냥 행복한 일들만 이어질 거라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탓이었을까요? 이제는 좀 적당히 행복해하라며 하늘은 저에게 하나의 시련을 주었습니다. 친정 쪽으로 유방질환 유전이 있어서 저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왔습니다. 여자는 특히 엄마 병력을 잘 담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20대부터 꾸준히 신경을 써오고 있었죠. 항상 특이한 점 없이 받아오던 검사였기에 그 당시에도 가벼운 마음으로 병원에 갔어요. 이번에도 아무 이상 없겠지 하면서 말입니다. 왼쪽은 괜찮은데 오른쪽 모양이 조금 이상하네요. 그런데 한참 초음파를 들여다보던 의사 선생님이 오른쪽 가슴에서 혹이 보이는데 일반 무릎과는 모양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모양이 좋지 않다고 말입니다. 이거는 조직검사 할게요. 혹시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걱정이 안 될 리가 있나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한참을 끙끙거리며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젊으니까 괜찮을 거야. 설마 암이겠어? 라고 말이죠. 그런데 나이는 상관이 없었나 봅니다. 검사 결과 모양이 좋지 않았던 게 좋지 않은 세포였죠. 그래도 운이 좋았어요. 정말 극초기에 발견되어서 항암 치료 없이 수술로 제거해내기만 하면 되었죠. 소연이 네가 엄마 잘못 만나서 그런 수술까지 하나 보다. 우리 아가 안쓰러워서 어떡해. 엄마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내내 당신 탓이라며 그렇게 미안해 하셨네요. 저는 당연히 그게 무슨 엄마 탓이냐고 그런 생각 말라며 엄마를 달랬죠. 정말 엄마 탓이 아닌걸요. 제 몸에서 생긴 건데 그게 왜 엄마 탓이겠어요? 제가 몸 관리를 못한 탓이죠. 그렇게 엄마와 남편을 두고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수술이 잘 되었어요. 대신 매년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해야 하고 여성 호르몬 억제제를 먹어야 했지만 말입니다. 소연 씨, 몸은 좀 괜찮아요? 아마 앞으로는 수술한 쪽 팔을 많이 쓰면 뻐근할 수도 있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스트레스는 당연히 덜 받아야 하고요. 먹는 것도 신경 써야 합니다. 수술 후에도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도 그렇고 저도 무서웠습니다. 뭐든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재발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두려운 게 가장 컸죠. 나 1년 정도 쉴까 봐. 입시 과목 학원 강사라는 직업 특성상 일주일 한 달을 쉰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어요. 아이들도 선생님이 갑작스레 바뀌었다 다시 나오면 적응하기도 힘들고요. 원장님과 상의 끝에 1년간 쉬고 복직하는 건 어떠냐는 의견이 나왔었죠. 혼자만의 일이 아니기에 남편에게도 상의를 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남편의 대답은 참 매정했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아니, 내 말은 당신 수술한 거 회복은 당연히 해야지. 그런데 완전 극초기이기도 했고 한 일주일 정도만 대체 강사 세우고 다시 복직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우리 나이도 젊어서 금방 회복될걸? 무슨 소린지. 저 말을 듣는데 남편은 제가 일하기 싫어서 엄살을 부리는 걸로 보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죠. 젊은 나이니 회복도 빠를 테고 일하면서 몸을 챙길 수도 있겠죠. 그래도 수술하고 퇴원한 사람한테 너무 솔직한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당신은 그렇게 생각해? 그래. 체력도 금방 회복되겠지. 그런데 스트레스가 가장 무서운 것 같아서. 애들 수업하는 건데 나 몸 안 좋다고 쉬엄쉬엄 하는 건 너무 민폐니까. 할 거면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럼 내가 아무래도 신경 쓰는 게 많잖아. 그거야 그런데 굳이 1년이나 쉴 필요가 있냐 이거지. 나이도 젊은데. 나는 그거지. 당신 경력에 지장 갈까 봐. 자기 설마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아니 솔직히 우리 맞벌이여서 집도 좀 더 무리해서 구한 거고 1년을 쉬면 그게 좀 타격이 오지 않을까? 너무 서운하고 서러웠습니다. 저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저 정말이지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그 당시 남편이 저에게 했던 말을 적은 것입니다. 당시에 워낙 충격적이라 아직까지도 생생히 기억나네요. 속이 뻔히 보이는데도 남편은 계속 애둘러 말을 했습니다.
그게 더 상처가 되고 서럽더군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연아, 내 마음 알지?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우리 주말마다 같이 공기 좋은 데 가서 힐링하고 오면 되잖아. 울지 않으려 애쓰는데도 눈물은 자꾸 삐져나왔고 꾹꾹 참아가며 남편한테 말을 했습니다. 주말? 주말은 특강 안 해? 특강을 해야 당신이 좋아하는 돈 실컷 벌지. 내가 일 쉬는 게 그렇게 싫어? 돈이야 또 벌면 되는 거 아니야. 대출금? 걱정 마. 내가 모아놓은 거에서 꼬박꼬박 똑같이 낼게. 당신은 내 몸보다 돈이 먼저구나. 내가 쉬느라 못 버는 돈이 아까운 거 아니야 지금. 저는 남편한테 따졌습니다. 내가 일 쉬는 게 그렇게 싫은 거냐고. 돈이야 또 벌면 되는 거지. 당신은 내가 1년 겨우 쉬는 게 아깝냐고 말이에요. 남편은 제 말을 듣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가만히 있길래 저한테 미안해서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그래, 당신 몸이 먼저지. 나도 당신 몸이 먼저야. 대신 당신이 휴직 기간을 갖더라도 우리 결혼 전에 약속했던 거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생활했으면 해. 결국 적에 걸렸던 거죠. 결혼 전에 남편의 제안으로 결혼생활 원칙을 정한 게 있었습니다. 서로 맞벌이니 집 대출금 갖고 공동생활비 외에는 각자 벌어서 각자 쓸 것. 부모님 용돈도 각자 부모님 건 각자 알아서 챙겨드릴 것. 그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놈은 제가 휴직을 하게 되면 자기가 저런 걸 다 떠안을까 봐 그게 싫어서 저한테 계속 일을 하라고 했던 거였죠. 당신도 당신 돈 벌어서 쓰던 사람인데 아무래도 쉬다 보면 좀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당신이 쉬면서 금전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해서 얘기한 거였어. 뭐 대출금이야 내가 한두 번 내는 게 문제겠어? 그런데 장모님 용돈도 그렇고 당신이 아무래도 돈이 부족할까 봐. 장모님 용돈은 꼭 드려야 하니까. 남편 말은 계속 똑같았어요. 일을 쉬면 네가 돈이 부족할 텐데 그럼 장모님 용돈도 잘 못 드리고 당신이 속상하지 않겠냐. 더군다나 병원비도 꽤 나갈 텐데 이러면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저런 말을 들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정말이지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저런 인간 말에 우는 것도 아까워서 손톱이 상처를 내는 것도 모르고 주먹을 꽉 쥐며 울음을 참았습니다. 걱정 마. 당신한테 돈 달라고 안 해. 내가 모아둔 돈에서 치료받고 우리 엄마 용돈 드리고 다 할 거야. 저는 남편한테 걱정 말라고 했죠. 내 돈으로 다 알아서 할 거고 보험도 있으니 내가 알아서 치료하고 다 하겠다고 말입니다. 그 인간 그제야 미간에 주름이 펴지더니 안심하는 듯 했어요. 그제야 당신이 힘들면 쉬라고 하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더 쏘아붙여대고 싶었지만 그냥 참았습니다. 더 얘기했다가는 병이 재발할 것 같았죠. 나 다녀올게. 폭풍 같았던 그날의 다툼이 지나고 얼마 안 있어 다시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남편은 같은 시간에 출퇴근을 했고 돈 문제 빼고는 저한테도 똑같이 대했습니다. 다만 다른 게 있다면 저는 남편한테 상처받은 상태였다는 것과 저는 쉬고 있다는 것, 그 두 가지였죠. 그래도 그 당시에는 남편이라고 저를 챙겨주고 다정하게 대하는 남편놈이 나름 힘이 되었죠. 사실 많이 의지를 했습니다. 멍청하게도 말이에요. 변명을 하자면 제가 속을 털어놓고 의지할 수 있는 게 당시의 남편뿐이었거든요. 가뜩이나 당신 때문에 제가 아픈 거라고 미안해하시는 엄마한테 힘든 내색은 당연히 못했고 동료들이나 친구들한테도 괜히 아픈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고 싶지 않아 씩씩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그런데 사랑, 재채기, 가난은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중 세 번째인 가난. 뭐 가난이라는 단어를 감히 쓸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점차 금전적으로 쪼들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당연히 얼굴에도 티가 났겠죠? 소연아, 무슨 일 있어? 요즘 왜 그래? 아니, 저기 지연아, 너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돈? 갑자기? 너 무슨 일 있어? 일 없다니까. 그냥 엄마 생활비. 다행히 저희 집 상황을 잘 알던 친구였고, 친구는 선뜻 돈을 내주었습니다. 갚을 필요 없으니 얼른 보내드리라고 말이죠. 저는 저한테 돈을 잘 안 씁니다. 굳이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옷 한 벌을 살 때도 한 달은 생각하고 사는 편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제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있어요. 바로 저희 친정엄마한테 드리는 생활비였습니다. 저희 친정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였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 온갖 일을 다 하시면서 저를 키워내셨죠. 생전에 아빠가 사업으로 남기고 간 빚이 있어서 그 빚을 갚으랴 저를 키워내랴 엄마가 돈을 모으시기엔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나마 제가 성인이 되어서는 대학 때부터 과외로, 졸업 후에는 학원 강사로 돈을 벌어서 나름 전보다는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이것저것 포함해서 매달 100만 원씩 엄마한테 돈을 들여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방암이 엄마를 찾아왔고, 엄마는 저보다 늦게 발견하신 탓에 수술 후에도 항암 치료를 하셨어야 했죠. 다행히 관리를 잘 하신 탓에 8년이 지난 지금도 재발 한 번 없이 건강하세요. 소연아, 엄마 이제 일해도 될 것 같지 않아? 됐어. 그런 소리 하지 마. 항상 관리가 중요해, 엄마. 내가 생활비 보내주잖아. 엄마는 저한테 생활비 받는 게 미안하다며 굳이 일을 하셔야겠다고 하셨죠. 사실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가 평생을 일을 했는데 또다시 일하는 게 반갑지만은 않잖아요. 그런데 또 엄마는 그게 아니셨나 봐요. 결국 타협점을 본 게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시는 거였죠. 딸, 돈 안 보내도 괜찮아. 엄마도 일하잖아. 됐어. 엄마 딸 충분히 여유 되네요. 거짓말이었어요. 일을 쉬면서부터는 모아둔 돈을 쪼개서 쓰고는 했는데 점점 부족해졌죠. 저도 결혼 후 구한 집 대출금에 엄마 용돈, 합자금을 갚다 보니 모아둔 돈이 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어렵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복직도 얼마 안 남았으니 금방 갚겠다고 말이에요. 남편도 저희 친정 상황을 알고 있었으니 도와주지 않을까 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번 달 한 번만 좀 도와줄 수 있어? 내가 바로 갚을게. 그런데 제 예상과 달리 남편은 질색팔색하며 이럴 줄 알았다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아, 내가 이럴 줄 알고 그때 얘기한 거야. 일주일이나 한 달만 쉬라고. 이게 뭐냐? 나는 부부간에 이렇게 사적인 걸로 돈 얘기하는 게 너무 싫어. 정말 정색을 하면서 저한테 저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적인 걸로 부부간에 돈 얘기하는 게 얼마나 싫은 건지 아냐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에게 제가 휴직하는 동안 자신이 대신 찍은 집 대출 이자에 대해 쭉 나열했습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12개월 가까이 남편 혼자 낸 것 같죠? 딱 2번이요. 딱 2번 대신 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낸다고 해서 말이에요. 저거 2번 당신이 낸다고 할 때 내가 싫다고 했잖아. 내가 낸다고. 그거를 그렇다고 덥석 알겠다고 하냐? 예의상한 말이지? 예의라니. 참. 아니 무슨 회사에서 커피 한 잔 누가 살까 이런 상황도 아니고 말이에요. 점점 저도 화가 났습니다. 남편의 막말은 도를 넘기 시작했거든요. 소연아, 왜 이렇게 생각이 어려? 왜 그렇게 책임감이 없냐? 우리가 결혼 전에 한 약속이면 당연히 끝까지 지키는 거야. 가족이라고 아무렇지 않게 은근슬쩍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와, 이건 좀 너무 실망이다. 남편은 저딴 식으로 말을 하면서 자기가 왜 도와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당신이 이런 상황까지 생각해가며 휴직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말이죠.
지금 시댁도 힘들다면서 말입니다. 힘들다고? 아, 그래서 힘드셔서 이번에 해외여행 가신 거구나? 한 달은 가실 거를 힘들어서 당신이 일주일밖에 못 보내드린 거야? 남편은 제 말에 당황하더군요. 무슨 소리냐고 빡빡 우기길래 그날 낮에 통화한 내용을 얘기했죠. 남편한테 제가 돈 얘기를 꺼낸 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보다는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였어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전날 낮에 큰형님이 전화가 왔었거든요. 동서, 몸은 좀 괜찮아? 네, 그럼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아휴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보냈어. 동선에도 힘들 텐데. 참 부럽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이랑 큰 아주버님이 돈을 모아서 시부모님 해외여행을 보내드리기로 했는데 남편이 돈을 좀 더 보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여유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도와줄 수 있겠냐고 물어본 거였어요. 복직하면 바로 갚겠다고 말입니다. 남편 놈은 제가 이 얘기를 들은 줄도 몰랐겠죠. 표정이 사색이 되어서는 더듬더듬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왜? 우리 결혼 전에 얘기했던 거잖아. 각자 부모님은 각자 알아서 챙기자고. 내가 우리 부모님 여행 보내드린 게 왜? 그래, 여행 보내드려서 힘들다고 얘기한 거야. 사람마다 힘든 게 있는 거지. 남편 놈은 저 말을 하면서 제가 못 들을 줄 알았는지 나지막히 이런 말도 했습니다. 여자들은 결혼하면 일 안 하고 남자 돈으로 먹고 살려고 한다고 말입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뭐가? 아니 사실 맞잖아. 내가 당신 휴직 전에 분명히 얘기했던 거고. 심지어 내가 대출금도 2번이나 혼자 찍었어. 그리고 막말로 장모님 혼자 지내시는데 굳이 그 집에 사셔야 돼? 그 집 팔아서 원룸으로 이사 가시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시면 되는 거 아니야. 저희 엄마가 사시는 집이 대궐같이 큰 집이면 제가 진작에 팔았겠죠. 방 2개짜리 빌라에 사세요. 혼자 사시던 둘이 사시던 몇 명이 살던 나이 든 부모님 혼자 지내시는데 원룸에 모셔놓는 거 그거 당신은 할 수 있냐고 제가 따지니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참 유치했어요. 자기는 부모님이 2분이 사시는데 어떻게 원룸에 사시게 하냐고 말입니다. 정말 이런 놈이랑 내가 왜 결혼을 한 건지 나중에 가서는 저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나더군요. 그래, 당신이 무슨 생각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어. 당신 그렇게 힘든데 내가 돈 얘기 꺼내서 미안하다.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남편 놈은 제 강경한 태도에 그럼 조금 빌려주겠다고 하면서 20만 원 정도면 어떠냐고 하더군요. 됐다고 했습니다. 그 돈 시부모님한테나 보내드리라고 말이죠. 저도 선을 그어버렸어요. 얘기하다 보니 생각난 건데 그 인간이 얼마나 최악이었는지 아세요? 다행인 게 남편 놈과는 달리 시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었어요. 한 번은 시어머님이 전화를 하셨죠. 남편 통해서 제가 좋아하는 잡채랑 갈비해서 보냈으니 잘 챙겨 먹으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차가 들어왔다는 안내 음성이 나온 지 한참이 지났는데 남편이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말이죠.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싶어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남편 차에 등이 켜져 있었어요. 멀리서 보니 남편이 꼼지락꼼지락 뭘 하고 있는 것 같았죠. 가까이서 다가가서 보니 정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인간 뭐 하고 있었는 줄 아세요? 음식을 처먹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저 먹으라고 챙겨주셨던 그 음식을 말이에요. 사람이 온지도 모르고 잘도 처먹고 있더군요. 한참을 바라보다 창문을 두드리니 귀신을 본 사람 마냥 화들짝 놀라서는 얼른 차 안에 실내등을 끄고는 후다다닥 내리는데 정이 뚝 떨어지는 모습이었죠. 손으로 퍼먹은 건지 손에는 기름이 반들반들하고 입에도 양념이 잔뜩 묻은 꼴이었습니다. 봤어? 미안. 내가 배고파서 먼저 좀 먹었어. 와, 진짜 맛있다. 자기도 먹어봐. 하면서 그릇을 내미는데 거짓말 하나 안 하고 갈비가 한 3조각 남아있나요?
잡채는 2젓가락이면 사라질 만큼 남아있었네요. 그 당시에는 너무 추한 거 아니냐고 타박하는 정도로 끝났던 것 같은데. 저때 제가 왜 헤어지지 않았나 몰라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하는데 말입니다. 무튼 친정엄마 용돈 문제로 남편과 다툰 그날 이후부터 저도 선을 딱 그어버렸어요.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반반을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마음으로 말이죠. 유치하지만 어쩌겠어요. 저도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은걸요. 그 다음 날부터 빨래도 제 것만 하고 설거지도 제가 먹은 그릇만, 반찬도 제가 먹을 것만 해서 제 이름 적어놨습니다. 남편 놈도 자존심이 있는지 꾹 참고 지도 지 것만 알아서 하더군요. 그러다 자기가 속옷을 못 빨았는지 저한테 자기 거 속옷 빨래 해둔 거 없냐고 물었어요. 당신 거는 당신이 해야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야,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집에 있으면서 그거 하나 못 해줘? 진짜 해도 너무한다. 집에 있는 게 왜? 내가 집에 있으면서 당신한테 뭐 해달라고 한 적 있어? 그리고 우리 대출금 갚으려고 같이 사는 거 아니야? 나는 당신이 그런 건 줄 알았지. 저는 네가 반반하자 한 것 아니냐.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를 시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치사하다느니 어이가 없다느니 난리를 치더군요. 저는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제 입만 아프잖아요. 자기 혼자 난리를 치더니 지쳤는지 그만하라고 미안하다고 했죠. 저는 그 사과를 거절했어요. 아니야, 미안해하지 마. 나도 당신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니까 너무 좋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자. 라고 말입니다. 그 뒤로 계속 냉전이었어요. 저도 복직 전에 내 살 길 내가 찾아야겠다 생각이 들었죠. 그러다 제 강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강의하는 거야 집에서 하면 되니 방법은 간단했거든요. 남편 놈은 제가 유튜브를 찍을 때면 기웃거리며 그거 한다고 되겠냐고, 인기 많은 영상들은 다 광고 쓰고 하는 거라며 자기가 돈 좀 빌려줄까 이러며 추근덕거렸어요. 저는 됐다고 했습니다. 야, 너 계속 그렇게 꽁에 있을 거야? 나 화난 거 아니야. 그냥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건데 왜 욱하고 난리야. 참 구질구질하다. 그냥 파트타임으로 수업을 나가던가. 난 분명히 얘기했다.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 남편은 제가 유튜브 하는 거를 무시했어요. 분명 하다가 말 거라고 말이죠. 저는 그럴수록 더 이를 악물고 좋은 강의를 만들어내는데 매진했습니다. 그게 빛을 발하기 시작했죠. 어느 순간부터 조회수가 올라가더니 어느새 꽤 많은 구독자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남에 있는 대형 입시학원에서 러브콜이 왔어요. 다만 강남학원으로 가게 되면 남편과 주말 부부를 해야 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몸도 나아졌고 하니 가서 일을 하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만류하다 제 급여에 관련된 내용을 듣더니 그럼 가라고 했죠. 돈에 미친 인간인 걸 제가 잠시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저희는 주말 부부가 되었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고들 하는데 저희 부부는 반대였어요. 오히려 서로 떨어져 있으니 더 애틋해지고 서로를 격려하는 대화도 더 많이 하게 되었죠. 주말에 볼 때면 꼭 연애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사이가 좋았습니다. 여보, 나 이번 주말에는 특강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미안해. 그래? 아쉽다. 일주일에 겨우 2번 보는 건데. 어쩔 수 없지. 밥 잘 챙겨 먹고 다음 주에는 꼭 보자. 시간이 갈수록 제 강의에 대한 평이 좋게 소문이 났고 저는 주말에까지 특강을 할 만큼 많은 수업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과는 2주에 1번 볼 정도로 바빠졌습니다. 대신 돈을 많이 벌게 되었어요. 1년여 정도 지났는데 말도 안 될 만큼 통장에 돈이 쌓여갔고 친정엄마한테도 원 없이 해드릴 수 있었죠. 친정엄마 집도 사드릴 수 있었어요. 엄마가 작은 카페를 하고 싶다고 하시길래 그것도 해드렸습니다. 돈을 버니 친정엄마한테 이것저것 해드릴 수 있고 너무 행복했어요. 고향에서 벌던 돈이랑은 아무래도 금액 차이가 많이 났죠. 이 정도라면 얼마든지 엄마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으로는 남편이 걸렸어요. 나 때문에 원치 않은 독거 생활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 그 주 금요일에
서프라이즈를 해줄 작정으로 대전집으로 내려갔어요. 여보, 나 이번 주도 특강 때문에 못 내려갈 것 같아. 아휴, 이번 주도? 당신 보고 싶은데 너무 아쉽다. 미안해. 다음 주엔 꼭 갈게. 그래, 알았어. 보고 싶다. 밥 잘 먹고. 저렇게 남편한테는 거짓말을 하고 말이에요. 오랜만에 남편 밥 좀 해먹이고 싶어 이것저것 장도 한아름 봐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꼭 소풍 가는 것처럼 마음이 두근거리고 설레었죠. 오랜만에 온 집 앞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안방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오빠야? 안방에서 나오는 그 여자는 오빠를 찾는지 오빠냐며 잠옷 차림으로 나왔죠. 그 여자 저와 눈이 딱 마주쳤는데 사색이 되어서 방으로 다시 후다닥 들어가더군요. 저는 순간 사태 파악이 되질 않아 한 1분 정도는 멍하니 현관에 서 있었던 것 같네요. 정신이 드는 순간 장바구니를 내던지고 안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문을 잠궜는지 열리지 않았어요. 문 열어요. 문 열어. 꼼짝을 안 하더군요. 정말 간신히 참아가며 얘기한 건데 저도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망치를 꺼내와 안방 문고리를 내리쳤어요. 얼마 가지 않아 문고리는 나가떨어졌죠. 안방을 들어서니 그 여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옷장 쪽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언제 와? 빨리 와. 아니, 그게 아니라. 옷장 문을 벌컥 여니 그 여자 쭈그려 앉아서는 남편한테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말없이 전화기를 빼앗아 그대로 끊어버렸죠. 그런데 그 여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일하던 학원 데스크 직원이었어요. 너 여기서 뭐하니? 저의 물음에 말이 없었죠. 뭐하냐고? 그런데 그 여자아이 저를 보고 피식 웃더군요. 저도 거기서는 이성이 끊겨서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그 여자의 뺨을 내리친 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는 머리채를 잡아 거실로 끌고 나갔죠. 저한테 바득바득 소리를 치더군요. 그년이 뻔뻔하게도 말입니다. 뭐 잘한 게 있다고 저한테 소리를 쳤어요. 오빠가 당신이랑 이혼할 거라고 했어? 여자가 이렇게 드세니까 오빠가 숨을 못 쉬지. 돈 버는 게 전부인 줄 알아? 그러면서 남편이 저랑 이혼할 거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저 때문에 힘들다고 했다고 말입니다. 제가 내려오기 어렵다고 전화한 주말이면 저한테는 그렇게 아쉽다고 해놓고는 집으로 그 여자애랑 계속 같이 있었다며 평일 내내 자기가 이 집에 들어와서 지내는 거 몰랐냐고 말이죠. 참 주둥이를 잘도 나불거리길래 다시 한번 얘기해보라며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켜서는 그 여자한테 갖다 댔어요. 그랬더니 미친년 마냥 소리 지르며 다시 그대로 얘기했죠. 남편이랑 평일 내내 같이 지냈고 남편이 저랑 이혼할 거라고 했다고 말입니다. 얘기 다 했니? 그래, 다 했다. 진짜 웃기지도 않아. 뭐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면 오빠가 좋아한대? 당신 오는 거 너무 귀찮고 싫대. 돈 좀 번다고 유세 따는 거 비위 맞추기도 귀찮다고. 실실 웃으며 비아냥거리는데 너무 화가 나서 뺨을 수도 없이 내리쳤어요. 그 여자애도 지지 않고 제 머리채며 오시며 잡아뜯었죠. 그때 남편놈이 룰루랄라 들어오더군요. 그년이랑 같이 마시려 했는지 커피를 사서는 말입니다. 남편은 저를 보고 얼었어요. 지금도 그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는 게 저를 한 번 보고 그 여자를 한 번 보더니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리고는 저벅저벅 걸어와 제 뺨을 내리쳤습니다. 너 미쳤어? 애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오빠. 상간녀는 남편한테 달려가서 엉엉 울고 있었고 저는 바닥에 나자빠져서는 쓰러져 있었죠. 남편은 제가 아닌 그 상간녀를 품에 안고 말입니다. 그리고서는 저에게 계속 소리쳤어요. 뭐하는 짓이냐고 말이죠. 어떻게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미친 거 아니야? 유영아, 괜찮아? 봐봐. 아유, 이게 뭐야? 아까 전화한 게 저 사람 때문이야?
아주 애지중지 난리가 났더군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눈물이 나는 것도 너무 짜증이 났고요. 잘들 논다, 잘들 놀아. 너 나 없는 동안 이러고 살았어? 어린 년이랑 놀아나면서? 미리 말을 하지. 주말에 나 올 때마다 저거 보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어? 어? 얘기를 해봐. 그래. 그럼 눈치 좀 채지 그랬어. 너같이 바락바락 떠들어대는 여자랑 살다가 유영이 만나니까 아주 살겠더라. 유영이 애는 내 말에 귀 기울여주고 사근사근 잘 웃어주더라. 너는? 너도 좀 반성해야 하는 거 아니냐? 배신감에 부들부들 치가 떨렸습니다. 정말 비참했던 게 뭔 줄 아세요? 남편이 그런 말 하는 것보다 상간녀 앞에서 그런 취급을 당한다는 게 정말 비참했습니다. 반성? 진짜 할 말 없다. 이혼하자. 네가 바라는 거지? 내가 미안하네. 여우 같지를 못해서. 내가 참 미안하다. 그래, 둘이 잘 살아. 이혼하자. 선유영, 너 지금 네가 하는 선택이 앞으로 네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오늘 이 순간을 절대 잊지 마. 알았지? 더는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았고 실랑이를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너 나 때렸지? 나도 너 한 대만 때리자. 남편한테 다가가 있는 힘껏 남편 뺨을 내리치고 집을 나왔어요. 그날 마지막으로 저의 결혼 생활도 끝이 났죠. 상간녀가 자기 입으로 술술 분 녹음 내용 덕에 위자료도 받았어요. 제 귀책 사유가 없어서 재산 분할도 없고 깔끔하게 이혼을 했습니다. 서울에 집을 구했어요. 자가는 아니지만 전세를 구했죠. 친정어머니와 같이 살 집으로 말이에요. 엄마가 운영하실 가게도 기존에 고향에서 하던 것보다는 작았지만 새로 이사한 집 근처로 자그마하게 구해드렸습니다. 저는 오히려 결혼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나 봐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엄마한테 사주고 싶은 거 사드리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이죠. 말 그대로 화려한 싱글입니다. 아, 제가 또 한 건을 했는데요. SNS에도 카톡처럼 알 수 있는 친구나 생일인 친구가 뜨잖아요. 거기에 그 상간녀가 3일 뒤에 생일이라고 뜨는 거 있죠? 그걸 또 제가 발견한 거고요. 예전에 상간녀 생일에 생일 선물을 준 한 아내분 글을 읽은 게 기억이 나서 저도 똑같이 해줬습니다. 돈 벌어서 어디다 쓰겠어요? 베푸는 삶이 아름다운 삶 아닌가요? 상간녀에게 선물을 해줬습니다. 상간녀와 남편이 지내는 아파트 전체 각 세대마다 전단지를 부착했습니다. 비위도 좋은 상간녀와 남편은 저랑 살던 그 집에 그대로 살고 있었거든요. 전단지 내용은 아래 글 그대로 적어서 말입니다. 1207호에 살고 있는 내 남편을 분리수거해준 상간녀 선유영, 너무 고맙다. 너희 부모님께서 남의 남편이랑 바람피라고 너를 낳아주신 건 아닐 테지만 너는 나에게 고마운 사람이야. 내 인생의 쓰레기를 가져가 줬으니까 말이야. 고마워. 생일 축하해. 친절한 알바분이 각 호수 현관에 부착한 사진을 인증샷으로 보내주셨죠. 정말 10년 묵은 특증이 쑥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 둔 연놈이 일하는 학원에도 부착하고 싶었지만 원장님 체면을 생각해서 겨우 참았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학교에도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그 아이 지금쯤 대학교 졸업반이라 학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테니 말이죠. 가까이서 그 인간들 표정을 봤어야 하는데 그걸 보지 못해서 너무너무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날 저녁 전화가 불나게 울렸어요. 저장되어 있진 않았지만 누군지 단번에 알 수 있었죠. 제 남편 말입니다. 제가 잘못한 건 없으니 전화를 피할 이유도 없지 않겠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남편은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온갖 욕을 하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상간녀는 옆에서 울고 있는 건지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네가 그런 거지? 너 미쳤어? 사람이 구질구질하게 왜 이래? 나 너 고소할 거야. 이보세요. 어디서 쌍스럽게 육지거리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랑 나랑 무슨 사이라고. 그리고 내가 했다는 증거 있습니까? 그럼 찾아서 고소하세요. 저는 수업 들어가야 해서요. 이만 끊을게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전 남편 놈은 분이 안 풀렸는지 문자를 계속 보내오더군요. 읽지도 않고 삭제했습니다. 증거가 있을 리가요. 자기가 그 알바생을 본 것도 아니고 연락처를 아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인간 간이 콩만한 사람이라 괜히 들쑤시지도 못할 사람이거든요. 들쑤셔봤자 지네들 일만 다시 드러나는 꼴이니 말입니다. 어쨌든 이야기의 마무리로 제가 한 통쾌한 복수를 함께 나누고 싶어 추가로 글을 적었네요. 글을 쓰다 보니 시간이 꽤 지난 거 있죠? 이제는 글을 그만 쓰겠습니다. 하루빨리 제 사연이 유튜브에 업로드 되길 바라며 열심히 듣고 있을게요. 두서없는 이야기였을 텐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두들 항상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세요.